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궁궐 사람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전해 내려오던 한 이야기입니다. 믿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조선의 어느 봄날 새벽, 아직 종각의 새벽 정도 울리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궁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근정전의 돌계단을 감싸고 차가운 이슬은 넓은 박서 귀에 고요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을 지키던 수문장들은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멀리 인왕산 능선 위로 희미한 여명이 번쩍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궁궐은 언제나 같은 시간에 깨어났습니다. 궁녀들은 물을 기렸고 내관들은 임금의 조회를 준비했으며 승정원에서는 밤사이 올라온 장계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궁궐 안에서 가장 먼저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20회 동안 왕의 침전을 지켜온 상선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을 모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침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하, 새벽이 밝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전하, 조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상선 내관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침전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명 어젯밤까지 그곳에서 잠드신 임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창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고 침전의 문 역시 밤새 누구도 드나든 흔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상선 내관은 순간 숨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임금을 모셔왔지만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침전 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이불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등잔에는 아직도 희미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조금 전까지 사람이 머물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임금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상선 내관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믿을 수 있는 내관 2명만 불러들였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궁 안을 모두 살펴라.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궁궐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긴 회랑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랑 끝에 궁녀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정전 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선 내관이 조용히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새벽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궁녀는 놀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이 조금 전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전하를 배웠습니다. 상선 내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전하께서 혼자 근정전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호위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보았느냐? 궁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느냐? 궁녀는 잠시 숨을 삼켰습니다. 전하께서는 걸어가고 계셨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간 상선 내관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멀리 근정전 앞들에서 수문장이 다급하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선 내관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근정전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는 아직 궁궐을 감싸고 있었고 넓은 돌마당에는 사람의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랑 끝에서 한 어린 궁녀가 두 손을 모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17세를 넘겼을까. 입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궁녀.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소연이는 궁 안에서도 말수가 적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눈썰미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남들이 지나치는 작은 변화도 그냥 넘기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소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문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내관이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짝인 회랑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등잔불 하나가 바람도 없는데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돌계단 아래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한가운데에 검은 비단 조각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궁 안에서 사용하는 비단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순간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단 안쪽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달이 지기 전에 태액지로 오너라.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태액지는 왕실 사람 외에는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누가 알고 있었으며
누가 자신을 그곳으로 부르는 것일까? 그때 멀리서 첫 새벽 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소연은 알았습니다. 오늘 궁 안에서 시작된 일은 결코 평범한 하루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단 조각을 솜에 깊숙이 감춘 뒤 아무도 눈치채지 않도록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회랑 끝 기둥 뒤에서는 누군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편지가 주인을 찾아갔군. 소연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편지 위로 눈물방울 하나가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번져가는 먹빛 글씨를 바라보던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작게 새어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살아계실 때는 끝내 전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야 입술을 떠났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솜에 깊숙이 감추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또 방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의 심장이 순간 멎는 듯했습니다. 급히 편지를 품속 깊이 숨긴 그녀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잠시 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소연아. 익숙한 내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오며 붉게 충혈된 소연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녀의 품속으로 향한 손끝을 스쳐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상선나리께서 너를 찾으신다. 짧은 말만 남긴 채 몸을 돌렸습니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내시가 문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눈물은 닦고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 한마디를 남긴 내시는 조용히 회랑으로 사라졌습니다. 소연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혹시 편지를 본 것은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품속에 편지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이 편지는 이제 자신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소연은 한동안 편지를 가슴에 꼭 안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글귀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전하께 직접 전해드리거라.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다시 펼쳐 마지막 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지? 아버지, 왜 전하께 직접 전해드리라고 하신 거죠? 도대체 이 편지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소연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의 뜻은 끝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편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그 뜻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소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소녀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품속 깊이 넣은 뒤 아무도 없는 회랑을 조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대청마루 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때에는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돌아선 뒤에도 그 오래된 대청마루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 더 남아 있었다는 것을. 짙은 어둠 속 기둥 뒤에 몸을 숨긴 누군가는 소연이 사라질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닥대감, 끝내 따님께 맡기셨군. 그 목소리에는 놀람도 없었고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림자는 대청마루 쪽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끝내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청마루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 한마디만 남긴 채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궁궐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겨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선택 하나가 머지않아 궁궐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제6회 대청마루 아래의 그림자. 소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대청마루를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는 것을. 낡은 기둥 뒤에 숨어있던 검은 그림자는 소연이 사라진 방향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대청마루 아래로 몸을 숙였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이 먼지를 헤쳤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곧 멈췄습니다. 편지는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나지막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다른 곳에 숨겼군. 잠시 생각에 잠긴 그는 먼지 위에 남은 작은 자국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순라군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림자는 순식간에 몸을 숨겼고 술라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대청마루 앞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뒤 그림자는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 아이는 반드시 다시 이곳으로 올 것이다. 그는 낮게 웃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밤새 뒤척인 탓에 얼굴이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런 소연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지?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야. 하지만 설아의 눈에는 이미 불안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궁 한 사람이 급히 궁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궁 안을 수색한다. 허가 없이 돌아다니는 자가 있으면 즉시 보고하라. 순간 소연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품속을 만진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편지는 아직 대청마루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편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을. 재치라 사라진 편지. 궁 안을 뒤덮은 수색은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궁녀들은 서로 이유도 모른 채 방과 창고를 정리했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소연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지만 마음은 점점 조여왔습니다. 혹시 대청마루까지 수색하는 건 아닐까? 그날 해가 질 무렵 소연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조용히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마루 앞에 선 그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연은 재빨리 몸을 숙여 마루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편지를 숨겨둔 자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뻗어 마른 나뭇잎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흙을 살짝 헤쳤습니다. 하지만 손끝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깊이 흙을 헤쳤습니다. 먼지와 마른 나뭇잎만 흩어질 뿐 편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명 이곳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를 직접 숨겨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연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아주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 사각. 누군가가 마른 낙엽을 밟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찾는 것이 그것이냐? 소연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목소리는 들렸지만 사람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만이 대청마루 밑을 조용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파라 검은 그림자의 정체. 소연은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떨리는 목소리가 대청마루 아래를 맴돌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천히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였습니다. 얼굴은 갓을 깊게 눌러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사내는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편지는 내 것이 아니다. 소연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내는 대답 대신 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늦었다. 순간 소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편지를...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돌려주십시오. 사내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 편지가 세상에 나오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소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목숨을 걸고 남기신 것입니다. 사내는 잠시 소연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없어져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소연은 용기를 내어 사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그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사내는 소연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소연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몸싸움이 이어지는 순간 소연의 몸이 기둥에 크게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멀어져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사내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재구와 깨어난 소연. 차가운 물방울 하나가 소연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희미했던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대청마루 아래는 여전히 어두웠지만 조금 전까지 들리던 발소리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잠시 멍하니 누워있던 소연은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편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그녀는 숨겨두었던 자리를 다시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늦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사라졌고 먼지 위에는 누군가 지나간 발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은 두 손으로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씩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녀는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숭나곤의 횃불이 하나둘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급히 눈물을 닦고 몸을 숨겼습니다. 저쪽도 살펴라. 수상한 사람이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숭나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소연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잠시 뒤 숭나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위기를 넘긴 소연은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잃은 슬픔보다 더 두려운 것은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비밀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 편지를 되찾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멀지 않은 곳에서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가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소연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10화 깊은 밤,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는 궁궐 담장 아래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내시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편지를 꺼내 내시에게 건넸습니다. 반드시 상궁마마께 직접 전해라. 내시는 말없이 편지를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사내는 마지막으로 궁궐을 바라본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내시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상궁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상궁마마. 상궁은 문을 열고 내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각에 무슨 일이냐. 내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반드시 마마께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져왔사옵니다. 상궁은 봉인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문양은 제12화 충신의 이름. 어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금부가 올린 장기와 박대감의 편지는 왕의 책상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두 문서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왕은 천천히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어전을 향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정승, 끝내 자네가 옳았구나. 왕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끝까지 자네를 믿지 못했다. 자네는 목숨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나는 왕이면서도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왕은 두 눈을 감았습니다. 희미하게 지난 세월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시절, 아직 세자가 아니었던 왕과 젊은 박정승은 한강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이야기했고 백성들의 삶을 걱정했고 밤이 깊도록 서로의 뜻을 나누곤 했습니다. 박정승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백성이 웃어야 나라가 편안합니다. 왕은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봄날 들판, 두 사람은 말을 잠시 세워 두고 이름 모를 아이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정승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흥얼거렸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시집가서 마퉁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왕도 따라 웃었습니다. 자네는 어찌 아이들 노래까지 모두 알고 있는가? 박정승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왕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끝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네. 참으로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어전 밖에 서 있던 상궁과 내관들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한 나라의 임금이 흘리는 눈물이기 전에 오랜 벗을 잃은 한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왕은 소연의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잠시 어전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정령, 박대감의 여식이 맞느냐? 소연은 눈물을 머금은 채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예, 전하. 소인은 박대감의 딸 소연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반드시 이 편지를 전하께 전해드리라 하셨사옵니다.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뜻을 제 손으로 이루지 못하였사옵니다. 소연은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소인의 불찰이옵니다. 왕은 더 이상 소연의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옥좌에서 내려온 왕은 소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소연을 바라보던 왕은 갑자기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전 아내 대신들과 상궁, 내관들은 모두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전하 왕은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두 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잘못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모든 것은 짐의 잘못이다. 짐이 조금만 더 일찍 진실을 알았다면 박정승도 너도 이토록 긴 세월을 눈물로 살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왕은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정승, 내가 자네를 지키지 못했네. 이것을 용서하게. 소연은 놀라 급히 무릎을 꿇으며 왕을 붙들었습니다. 전하, 아니되옵니다. 부디 일어나 주십시오. 왕은 천천히 일어나 소연을 직접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딸을 품듯 조용히 안아 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역적의 딸이 아니다. 충신 박대감의 딸이며 짐이 끝까지 지켜야 할 백성이다. 어전 안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조용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박대감의 억울한 이름은 비로소 충신의 이름으로 다시 기록되었습니다. 제13화 왕의 어리석은 후회. 왕은 모든 진실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은 흘러가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의 의심과 성급한 판단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만들었고 남은 것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후회뿐이었습니다. 권력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한번 잃어버린 신뢰와 사랑은 다시 되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왕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3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사기꾼 제1부 잡아라. 절대로 놓치지 마라. 칠흑 같은 밤, 한 사내가 골목을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횃불 수십 개가 흔들렸다. 포졸들의 함성이 골목을 뒤덮었다. 저자가 조선 최고의 사기꾼이다. 사내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골목 끝에 다다르자 그는 잠시 멈춰섰다. 앞은 막다른 길이었다.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쌌다. 이제 끝이다. 포졸 하나가 비웃듯 말했다. 평생 남을 속이더니 오늘은 내가 속을 차례구나. 그러자 사내는 천천히 웃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포졸들은 잠시 당황했다. 막다른 골목에서 웃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미친놈이군. 사내는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모든 포졸의 시선이 그 주머니로 향했다. 돈이겠지. 저놈이 훔친 돈이다. 순간 사내는 주머니를 힘껏 던졌다.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다. 은전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했던 포졸들은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돈이 아니었다. 낡은 돌멩이 몇 개뿐이었다. 이게 뭐냐? 포졸들이 멍해진 순간 사내는 담장을 넘어 순식간에 사라졌다. 잡아라.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새벽 한양은 발칵 뒤집혔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또 당했다. 이번에도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대체 저자는 누구인가? 신기한 것은 하나였다. 그가 사기를 친 사람들은 모두 부자들이었다. 탐관오리, 고리대금업자, 백성의 피를 빨아먹던 상인들. 이상하게도 가난한 백성 가운데 그에게 당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다. 저자는 도둑이 아니라 의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일 뿐이다. 소문은 점점 커졌다. 조선 최고의 사기꾼. 그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밤길을 두려워했다. 며칠 뒤 의금부 포도대장은 왕명을 받았다. 반드시 잡아오라. 살아서든 죽어서든. 포도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한숨을 쉬었다. 지난 3년 동안 수십 명의 포졸이 그를 쫓았다. 단 한 번도 얼굴조차 제대로 본 사람이 없었다. 그는 변장을 잘했다. 노인이 되기도 했고 장사꾼이 되기도 했으며 스님이 되기도 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양반 행세를 하며 관아까지 드나들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날 밤 그 사내는 한양 변두리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집 안에서는 어린아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한 노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왔느냐?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약봉지를 내려놓았다. 쌀자루도 함께 놓았다. 노파의 눈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다. 또 남의 돈을 훔쳐온 것이냐? 사내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이번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사내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다. 굶지는 않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사내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어졌다. 발자국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사내는 재빨리 등잔불을 껐다. 초가집 안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노파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밖에서는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어라. 잠시 뒤 또 한 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관아에서 나왔다. 사내는 숨을 죽인 채 벽에 기대 섰다. 방 안에는 낡은 장롱 하나와 쌀자루 몇 개뿐이었다. 도망칠 곳은 없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침착함이 먼저 비쳤다. 그는 조용히 노파를 바라봤다. 노파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했다. 문 밖에서는 포졸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분명 이 근처로 들어왔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겼습니다. 그때 포도대장이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는 횃불을 높이 들어 집안을 바라보았다.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겠다. 순간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어린아이가 숨을 몰아쉬기 시작한 것이다. 포도대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병자가 있는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때였다. 문이 천천히 열렸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냈다. 수염은 희끗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시오? 쉰 목소리였다. 포졸 하나가 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젊은 사내가 이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이 집에는 병든 손주와 늙은이뿐이오. 포도대장은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어딘가 낯설지 않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수색해라. 포졸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다. 장롱을 열고 쌀자루를 뒤지고 부엌과 뒤뜰까지 샅샅이 살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한 포졸이 고개를 숙였다. 태장님 없습니다. 포도대장은 마지막으로 노인을 바라봤다. 실례했소. 포졸들이 모두 집을 빠져나갔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노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노인은 천천히 허리를 폈다. 굽었던 등이 곧게 펴지고 떨리던 목소리도 사라졌다. 얼굴에 붙어있던 수염을 떼어내자 조금 전까지의 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바로 그 사내였다. 노파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속았구나.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은 눈으로만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문 밖 어둠 속 누군가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였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리며 낮게 중얼거렸다. 드디어 찾았다. 그리고 곧장 궁궐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포도청의 패가 아니었다.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작은 금패였다. 이번 추격은 포도청만의 일이 아니었다. 궁궐 안에서도 이미 조선 최고의 사기꾼을 둘러싼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한양은 또 한 번 술렁였다.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쌀이었다. 기근을 틈타 쌀값을 3배나 올린 거상 최진수가 창고를 열어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최진수가, 그 욕심쟁이가,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사실이었다.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굶주리던 백성들은 쌀을 한 자루씩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최진수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포도청으로 달려갔다. 억울합니다. 내가 그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포도대장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런데 어째서 창고 문은 열렸고 창고지기는 당신의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이오? 최진수는 답답한 듯 가슴을 쳤다. 내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여주더군요. 포도대장은 문서를 받아들었다.
분명 최진수의 도장이었다. 글씨도 평소와 똑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럼 이 문서는 가짜란 말이오? 예. 누군가 저를 속였습니다. 포도대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또 그놈이군. 그날 밤 포도대장은 혼자 사건 기록을 펼쳐놓았다. 그가 지난 3년 동안 저지른 사기는 20건이 넘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피해자는 모두 악명이 높은 자들이었다. 탐관오리, 악덕 상인, 고리대 금업자. 반대로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덕을 보고 있었다. 우연일까? 포도대장은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정말 돈만 노리는 사기꾼이라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그는 조용히 붓을 들어 피해자들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피해를 본 백성들의 이름을 적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선이 하나로 이어졌다. 악한 자 하나가 무너질 때마다 수십 명의 백성이 살아났다. 포도대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누구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직접 듣고 싶구나. 며칠 뒤 장터 한쪽에서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가 국밥을 먹고 있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바로 조선 최고의 사기꾼이었다. 그때 어린아이 하나가 다가왔다. 아저씨, 사내가 미소를 지었다. 왜 그러느냐? 아이는 품속에서 주먹만 한 떡을 꺼냈다. 이거 드세요. 왜?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아저씨 만나면 꼭 드리라고. 사내의 손이 멈췄다. 아이는 천진하게 웃었다. 우리 집도 논을 다시 찾았어요. 엄마가 매일 울다가 이제는 웃어요.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떡을 받아들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 나 같은 사람은 되지 말거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사내는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숨어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포도대장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다. 드디어 찾았다. 그날 밤 사내는 한양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향했다. 산기슭 끝자락 허물어져가는 작은 묘 하나가 있었다. 사내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다. 잡초를 걷어내고 술 한 잔을 올렸다. 아버님, 오늘도 약속을 지키고 왔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지나갔다. 잠시 후 사내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날처럼 억울하게 죽는 백성이 더는 없게 하겠다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20해 전 사내의 아버지는 작은 고을의 아전이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사람이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자 고을 원님은 나라에서 내려온 구율미를 몰래 빼돌렸다. 백성들은 굶어 죽기 시작했다. 하지만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은 아버지였다. 증인은 모두 돈으로 매수되었고 거짓 장부가 만들어졌다.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을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는 역적처럼 끌려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 그날 12살이던 소녀는 군중 사이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단 한마디만 남겼다. 진실은 늦어도 반드시 드러난다. 그 말은 소년의 평생을 바꾸었다. 그날 이후 소년은 집도 이름도 가족도 잃었다. 살아남기 위해 거짓말을 배웠고 도망치기 위해 변장을 배웠다. 세상을 속이는 법을 익혔다. 하지만 단 하나, 가난한 사람만은 속이지 않았다. 그것이 아버지 앞에서 한 약속이었다. 며칠 뒤 포도대장은 오래된 사건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20해 전 한 아전의 억울한 처형 기록. 기록은 이상할 만큼 허술했다. 증거는 사라졌고 증인도 모두 죽었거나 행방을 감췄다. 그러나 기록 한 장이 그의 눈길을 붙잡았다. 구율미가 사라진 양과 당시 한양으로 들어간 거상들의 거래 장부가 정확히 일치했다. 포도대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설마 그는 모든 사건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조선 최고의 사기꾼은 돈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 20해 전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한 사람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포도청으로 급한 정갈이 들어왔다.
대감, 큰일 났습니다. 전 좌의정 윤태성이 백성들에게 거액의 구휼금을 기부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포도대장은 눈빛이 흔들렸다. 윤태성, 그 이름은 스무해전 사건의 마지막 생존자였다. 그리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포도대장은 직감했다. 아니다. 기부가 아니다.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곧바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다. 한양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밤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천 명의 백성이 광장에 모여 있었다. 좌의정 윤태성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높은 단상에 올랐다. 오늘부터 굶주린 백성을 위해 큰 재물을 내놓겠소. 사람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그 순간 광장 한가운데서 낯선 사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짓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평범한 행색의 사내. 바로 조선 최고의 사기꾼이었다. 포졸들이 칼을 뽑았다. 윤태성은 차갑게 웃었다. 저자를 잡아라. 그러나 사내는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품속에서 낡은 장부 하나를 꺼냈다. 스무해전 구율미를 훔친 장부입니다. 순간 윤태성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내는 천천히 장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쌀의 양, 돈의 흐름, 관련된 관리들의 이름, 그리고 윤태성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광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저건 진짜 장부다. 사내는 조용히 말했다. 제 아버지는 이 장부를 숨겼다는 이유로 죽었습니다. 죄인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당신들이었습니다. 윤태성은 다급히 외쳤다. 거짓이다. 하지만 그 순간 포도대장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조용히 장부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또 하나의 기록을 꺼냈다. 스무해전 사건 기록. 최근 조사한 증거.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포도대장은 백성들 앞에서 크게 외쳤다. 이 장부는 진실이다. 순간 광장은 침묵에 휩싸였다. 윤태성은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며칠 뒤 윤태성과 공범들은 모두 죄를 인정했다. 빼앗겼던 논과 집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다. 숨겨졌던 구율금도 백성들에게 나누어졌다. 한양은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다. 하지만 조선 최고의 사기꾼은 사라졌다. 몇 달 후 포도대장은 산길을 걷고 있었다. 멀리서 한 아이가 뛰어왔다. 대감, 이걸 어떤 아저씨가 전해달라고 했어요. 작은 나무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낡은 가면과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포도대장은 편지를 펼쳤다. 대감, 저는 평생 거짓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이 누군가의 삶을 되찾아 주었다면 저는 그 죄를 끝까지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찾지 마십시오.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면 조선 최고의 사기꾼도 더는 필요하지 않을 테니까요. 포도대장은 오랫동안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가면을 상자 안에 다시 넣었다. 가거라. 이제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라. 산 아래로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그날 이후 조선 최고의 사기꾼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이런 말을 남겼다. 세상에는 법이 닿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정의는 반드시 길을 찾는다. 그 말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동구 밖을 지나다 보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랫소리가 나지막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잡으려 해도 못 잡네. 나쁜 부자 벌을 받네. 굶던 백성 웃음 찾고 조선 제일 사기꾼이네. 혼례 전날 찾아온 복면의 사내. 조선 영조시대 백성들의 칭송을 받던 이 군수의 집안에는 모처럼 큰 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외동아들의 혼례를 하루 앞둔 날 집안에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마당에는 손님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지요. 며느리가 될 신부 역시 방 안에서 혼례복을 정리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희미하게 비추던 무렵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신부가 조심스레 문을 열자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신부는 놀라 뒷걸음질 쳤지만 사내는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품속에서 작은 서찰 하나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잠시 신부의 눈을 바라보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혼례를 올리면 이 집안은 모두 죽습니다. 순간 신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사내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 서찰을 반드시 사또께 전하십시오.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 혼례식에는 절대로 나타나지 마십시오. 신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찰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춘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홀로 남겨진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움켜쥐었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저 낯선 사내는 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런 경고를 남긴 것일까요? 신부는 그날 밤 단 한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혼례를 앞둔 설렘은 어느새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하루 앞둔 그날 밤, 신부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품에 안은 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누군가의 장난은 아닐까? 하지만 복면을 쓴 사내의 마지막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내일 혼례를 올리면 모두가 죽습니다. 그 무렵 또 다른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군수 집의 혼례를 망칠 계획을 세운 사람은 바로 박군수였습니다. 한때는 형제보다 가까웠던 벗이었습니다. 그러나 질투심은 그의 마음을 조금씩 잠식했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군수의 사랑채에는 최하전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던 박군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청년 시절 박군수와 이군수는 같은 서당에서 밤늦도록 글을 읽으며 과거를 준비했습니다. 등잔불이 꺼질 때까지 함께 책을 읽고 어려운 글귀가 나오면 서로 가르쳐주며 웃곤 했지요. 박군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군수, 우리 둘 다 꼭 과거에 급제하여 백성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관리가 됩시다. 이군수도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세. 높은 벼슬보다 백성들의 웃음을 먼저 생각하는 관리가 되세. 몇 해 뒤, 과거 시험 합격자 명단 앞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발견하는 순간 말없이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두 사람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술잔을 기울이며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한 형제일세.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우리의 우정은 무덤까지 같이 가세. 백성을 위해 살아가세.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은 점점 이군수의 청렴함을 칭송하기 시작했고 왕에게도 그의 선행이 자주 전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던 최하전은 다른 아전에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군수 나리는 마음이 너무 고드셔. 사람 마음은 말 몇 마디면 흔들리는 법인데 아직 그걸 모르시지. 며칠 뒤 최하전은 박군수를 찾아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리, 같은 군수인데 어찌 백성들은 이 군수만 칭찬하는 것입니까? 왕께서도 이 군수만 찾으신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처음에는 웃어넘기던 박군수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최하전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흔들면 스스로 내 손을 잡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질투의 씨앗은 결국 박군수의 마음을 뒤덮고 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나리. 최하전의 목소리에 박군수는 긴 회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군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모든 것이 끝난다. 나리,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박군수는 말없이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최하전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혼례만 시작되면 사람들은 모두 혼례집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 사이 이군수 댁에서 영모의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됩니다. 이군수 댁의 증거를 숨겨두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하전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세상이 나리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박군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내일 끝을 내겠다. 그 한마디와 함께 모든 계획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 장부와 위조된 밀서, 영모의 증거로 꾸며진 물건들이 하나둘 준비되었습니다. 모든 죄를 이군수의 가문에 뒤집어 씌우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박군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그의 음모를 눈치채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비밀을 담은 서찰이 지금 신부의 품속에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그날 밤, 혼례를 앞둔 마을은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시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이 틀 무렵, 닭 울음소리가 마을을 깨우기 시작했고 혼례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하나둘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방만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신부는 밤새 한숨도 이루지 못한 채 손에 쥔 서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몇 번이고 펼쳐 읽었지만 글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례가 시작되는 순간 이군수의 가문은 역적의 누명을 쓰게 될 것이다. 위조된 장부와 밀서는 이미 준비되었으며 혼례가 끝나기 전에 모든 죄는 이군수에게 씌워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신랑의 집안은 물론 혼례에 모인 사람들까지 모두 역적의 무리에 가담한 것으로 몰리게 된다. 신부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서찰 속 내용은 너무도 구체적이었습니다. 거짓이라 하기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일들까지 적혀 있었지요. 잠시 눈을 감은 신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혼례는 열리지 않는다. 혼례가 열리지 않으면 저들의 계획도 무너질지 모른다. 그 순간 신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잠시 후 신부는 눈물을 훔치며 작은 보퉁이를 챙겼습니다. 부모님께도 신랑에게도 아무 말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마지막으로 혼례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집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박군수의 사랑채에는 최하전이 급히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리,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군수는 창밖을 바라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이 끝이다. 그 한마디와 함께 두 사람의 계획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혼례가 시작될 시각, 신랑 집안에는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신부가 사라졌습니다. 순간 집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신부의 방을 향해 달려갔지만 방 안에는 사람이 떠난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설마 마음이 바뀐 것 아니오? 혹시 다른 사내가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납치를 당한 게야? 순식간에 온갖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신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신부의 이름만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박군수는 애써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급히 달려온 포졸 한 명이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또나리, 한 여인이 급히 관할을 찾아왔습니다. 반드시 나리께 직접 전해야 할 서찰이 있다고 합니다. 사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서 들라 하여라. 잠시 후 얼굴이 창백해진 신부가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사또는 봉인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서찰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사또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포졸들은 지금 즉시 움직여라. 절대로 소문을 내서는 안 된다. 이 일은 극비리에 처리한다. 순간 관아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또는 서찰을 다시 접어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사건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서찰을 끝까지 읽은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사또가 굳은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포졸들은 지금 즉시 박군수의 집을 수색하라. 절대로 한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날 밤 포졸들은 횃불을 들고 박군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랑채와 서고를 샅샅이 뒤지던 중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위조된 장부와 밀서 그리고 혼례가 시작되면 이군수의 집안에 몰래 숨겨둘 영모 문서들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찰에 적혀있던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구나. 잠시 후 박군수는 포졸들에게 포승줄이 묶인 채 관하로 끌려왔습니다. 최하전 역시 함께 붙잡혀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내 모든 죄를 부인하던 박군수는 증거가 하나둘 눈앞에 놓이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박군수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군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군수, 자네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한 내 벗이었네. 그런데 나는 질투심이 눈을 가리는 바람에 그날의 맹세를 잊고 말았네. 자네를 시기한 것은 누구도 아닌 바로 나였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달게 받겠네. 박군수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군수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박군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박군수, 오늘 자네의 눈물은 늦었지만 거짓이 아니라고 믿네. 죄는 법이 다스리겠지만 내 마음속에서 자네는 끝내 나의 벗일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관아에 모인 백성들도 숙연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 뒤 이군수는 왕에게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그 탄원서에는 박군수의 죄를 감추려는 말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만큼 목숨만은 살려 새로운 삶으로 속죄할 기회를 내려달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왕은 탄원서를 여러 번 읽은 뒤 조용히 명했습니다. 죄는 벌하되 참회하는 마음까지 외면해서는 아니 된다. 질투는 욕심으로, 욕심은 끝내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박군수는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식소를 데리고 그 고을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가 자기의 죄값을 치르며 평생 평민으로 조용히 살았습니다. 사또는 백성들 앞에서 서찰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막은 사람은 바로 이 신부였습니다. 순간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신부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이군수 부부는 서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군수의 아내는 서리를 품에 꼭 안은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서리야,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렸구나. 우리는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이군수도 서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우리 가문을 살린 은인이다. 두 분이 서리에게 큰 절을 올리려 하자 서리는 깜짝 놀라 급히 두 분을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러시면 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도령은 조용히 서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잠시 서리를 바라보던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서리, 어릴 적부터 당신이 누구보다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소. 하지만 우리 가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용감한 사람인 줄은 오늘 처음 알았소. 서리는 눈시울을 붉히며 도령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꼭 안은 채 한동안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신랑은 미소를 지으며 신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혼자 얼마나 두려웠겠소. 신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모두가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얼마 후 마을에는 다시 근사한 혼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퍼졌고 아이들은 뛰어놀았습니다. 백성들은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천천히 흘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혼례를 향한 길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살아갈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잔잔한 바람이 들판을 스쳐 지나갑니다. 화면은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며 조선의 평화로운 마을을 비춥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질투는 남의 행복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숲속에 떨어진 폐찰. 선조 23년. 압록강을 오가는 상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평안도의 한 작은 고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고을에는 이름만 들어도 백성들이 먼저 허리를 숙이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윤진사라 불렀습니다. 윤진사는 벼슬아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백성이 찾아오면 밤늦도록 소지를 대신 써주었고 글을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서당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쌀을 나누어 주었고 다투는 이웃이 있으면 누구 편도 들지 않은 채 옳고 그름을 가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고을은 원님보다 윤진사가 있어서 정말 든든하오. 그 말은 어느새 관아 담장을 넘어 원님 귀에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윤진사는 늦은 밤까지 홀몸 노인을 돌본 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달이 흐릿하게 떠 있었고 숲길에는 풀벌레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윤진사는 허리에 찬 작은 폐찰을 가볍게 쓸어내렸습니다. 그 폐찰은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윤자가 새겨져 있었고 뒷면에는 수신정심,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진사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이름보다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숲속 저편 주막에서 낯선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던 윤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은 조선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윤진사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진 사람들이 쓰는 말이 아닌가. 젊은 시절 국경을 오가며 글을 익히던 그는 여진 상인들과 몇 차례 말을 섞은 적이 있었습니다.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말은 알아들을 정도였습니다. 윤진사는 발소리를 죽이며 숲속 깊은 주막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뜻밖의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검은 도포를 걸친 사내 하나, 그리고 여진 상인 여러 명. 술상이 차려져 있었고 비단 꾸러미와 은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도포의 사내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윤진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고을의 원님이었습니다. 여진 상인의 우두머리가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원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믿고 있어. 원님도 잔을 들어 웃었습니다. 신이란 한 번 맺으면 끝까지 지키는 법이요. 여진 상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조선에 좋은 물건이 많이 들어왔어. 원님은 은괴를 손으로 쓸어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거래는 오래 이어질 것이오.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진사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설마 한 고을을 맡은 원님이 국경 밖 사람들과 윤진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툭!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발밑에서 부러졌습니다. 순간 술잔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원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누구냐? 횃불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윤진사는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기며 달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뒤쫓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자 윤진사는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허리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폐찰이 사라진 것입니다. 윤진사는 그 사실을 끝내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원님은 횃불을 들고 천천히 숲길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발밑에서 작은 나무 폐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원님은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횃불 아래에서 앞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한 글자. 원님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폐찰을 뒤집었습니다. 수신정심. 잠시 침묵하던 원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윤진사였군. 그 한마디가 깊은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님의 눈빛은 이미 다음 계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님의 의심과 첫 번째 계략. 날이 밝자 고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윤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당 마루에 앉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글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마음은 속이지 못한다. 그러니 글보다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하여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7살 유진은 누구보다 또렷한 눈빛으로 아버지의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훈장은 미소를 지으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아일세. 이런 아이는 평생 한 번 만날까 말까 하지. 그 시각 관아. 원님은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폐찰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폐찰 앞면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윤자. 원님은 손끝으로 글자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잠시 후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윤진사, 결국 그날 밤 숲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대였군. 하지만 원님은 곧바로 사람을 잡지 않았습니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윤진사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며칠 뒤 원님은 사람을 보내 윤진사를 관하로 불렀습니다. 윤진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예를 갖추고 인사했습니다. 원님은 차를 권하며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윤진사, 요즘도 밤늦도록 백성들을 돕는다 들었소. 윤진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일이니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님은 그의 눈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두려움이나 흔들림이 보일까 했지만 윤진사의 눈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님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밤에는 어디를 다녀왔소? 윤진사는 잠시 생각한 뒤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홀몸으로 사시는 김노인을 찾아뵙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숲속에서 본 일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입을 다문 것인가? 아니면 아직 때를 기다리는 것인가? 윤진사가 돌아간 뒤 원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신복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날이 그냥 잡아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들리는 말로는 윤진사의 아들이 신동이라 하옵니다. 그대로 두어도 괜찮겠습니까? 원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고작 7살 아이가 무엇을 알겠느냐? 아이의 총명이란 어른들 입에서나 커지는 법이지. 원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잠시 후 원님은 폐차를 손에 쥐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은 것이 되었을 것을. 백성을 아끼고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 나 또한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을 꿈꾸었지. 원님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구나. 그날 밤 원님은 다시 국경 근처 초가를 찾았습니다. 여진 상인들이 술상을 마련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반갑게 웃으며 잔을 내밀었습니다. 원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원님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대들 또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으니 거래는 오래 이어질 것이오. 여진 상인이 은괴가 담긴 자루를 밀어놓았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원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은괴가 부딪히는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잔을 비운 원님은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재물은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여진 상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 번 맛본 사람은 다시는 돌아가지 못하지요. 원님은 대답 대신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은괴보다 윤진사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살려두면 언젠가 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 순간 원님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망설임마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원님은 조용히 계략을 실행했습니다. 관아에 봉인이 찍힌 문서 한 장과 은전 몇 냥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군졸들이 윤진사의 집을 들이닥쳤습니다. 방 안을 뒤지던 군졸 하나가 외쳤습니다. 나리 찾았습니다. 군졸의 손에는 관아의 문서와 은전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진사의 아내가 놀라 말했습니다. 저런 것은 우리 집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원님은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윤진사, 이 글은 그대의 글이 맞소. 윤진사는 잠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글씨를 흉내낸 것이군요. 원님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소. 윤진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거짓이 증거를 흉내낼 뿐입니다. 원님은 더 듣지 않았습니다. 윤진사를 압송하라. 포승줄이 묶이자 유진이와 아내가 울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여보. 윤진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울지 말거라. 당신도 울지 마세요. 진실은 늦어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잠시 말을 멈춘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거라.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평생 몸에 밴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군졸들이 윤진사를 데리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옥문 앞에서 원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와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벗이 되었을 것 같은데. 윤진사는 원님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벗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욕심을 함께하는 사람은 벗이 아닙니다. 잠시 후 무거운 옥문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를 들은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을 마음속에 되새겼습니다. 습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은 늦어질 뿐 사라지지는 않는다. 관찰사가 재판을 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백성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윤진사가 앞으로 나왔고 원님도 차분한 얼굴로 자리에 섰습니다. 관찰사가 물었습니다. 윤진사, 그대는 끝까지 죄를 부인하는가? 윤진사는 고개를 숙여 예를 올렸습니다. 소인은 결백합니다. 원님이 문서를 내보였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도 부인하겠다는 것이오? 그때 관아 밖에서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7살 유진이 훈장과 함께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원님은 피식 웃었습니다. 재판이 장난인 줄 아느냐?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이 자리에 왔단 말이냐? 훈장이 앞으로 나와 예를 올렸습니다. 관찰사 나리. 이 아이는 제가 평생 가르친 아이들 가운데 가장 총명한 아이입니다. 부디 한 번만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관찰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말해보아라. 유진은 품속에서 곱게 묶은 편지 꾸러미를 꺼내 관찰사 앞에 올려놓았다. 관찰사 나리, 이것은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편지입니다. 50통이 넘습니다. 관찰사는 편지 몇 장과 문제의 편지를 나란히 펼쳐놓고 살펴보았다. 유진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희는 어려서부터 아버지 곁에서 먹을 갈아들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송연먹으로 글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유연먹으로 쓴 것입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유진은 문제의 편지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필체도 아버지의 글씨가 아니고 먹도 다릅니다. 그러니 이 편지는 제 아버지께서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문제의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이 글은 밖으로 밀려 있습니다. 관찰사가 직접 문서를 비교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원님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아이의 억지일 뿐입니다. 관찰사는 두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과연 어린아이의 말이라 하여 흘려들을 수는 없겠구나. 그때 유진이 다시 앞으로 나와 큰 절을 올렸다. 관찰사 날이 소인의 말을 증명해줄 증인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관찰사의 명이 떨어지자 한 사내가 앞으로 나와 큰 절을 올렸다. 소인은 이씨라 하는 소장농의 아들이옵니다. 관찰사가 물었다. 네가 이 아이의 말을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예, 관찰사 나리.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소인은 소피가 급하여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윤진사 어른께서 다급히 숲길을 달려나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관아 안이 조용해졌다. 소인은 놀라 몸을 숨겼고 윤진사 어른께서는 소인을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치셨습니다. 그 순간 허리에 차고 계시던 폐찰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관찰사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제야 나섰느냐? 사내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윤진사 어른께서는 흉년이 들 때마다 저희 가족을 돌봐주신 은인이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차마 입을 안 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저도 너무 두려워 윤진사 어른과는 반대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아났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사내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죄 없는 분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신 모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관아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관찰사는 유진이 내놓은 편지와 이씨 소장농 아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모든 진실이 밝혀졌구나. 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원님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와 포승줄을 묶었습니다. 끌려가던 원님은 윤진사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윤진사, 그대와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벗이 되었을 것을.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가난한 관리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습니다. 재물이 쌓이면 행복도 함께 쌓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재물은 얻었어도 끝내 사람을 잃고 말았습니다. 원님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윤진사는 풀려났습니다. 유진이 달려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진사는 폐차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평생 이 네 글자를 잊지 말거라. 사람의 이름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 지켜주는 것이다. 유진은 힘주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폐차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유진을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유진이 평생 간직한 것은 자신의 재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폐찰과 그 안에 새겨진 네 글자였습니다. 수신정심. 몸을 닦고 마음을 바르게 하라. 사람의 재주는 세월이 지나면 잊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재주를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의 가슴에 남습니다. 최진사의 야반도주. 잡아라. 최진사를 놓치면 모두 목이 달아날 것이다. 깊은 밤 관아의 북소리가 고요한 산골을 뒤흔들었습니다. 횃불 수십 개가 어둠을 가르며 산길을 에워쌌고 포졸들은 한 사내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사내의 도포는 이미 여러 곳이 찢겨 있었고 맨발에서는 피가 흘러 돌길 위에 붉은 발자국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산마루 끝 절벽에 다다른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포졸들은 어느새 활시위까지 당기고 있었습니다. 최진사, 더는 달아날 곳이 없다. 순순히 포박을 받아라. 최진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관아를 믿었다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오. 말을 마친 그는 품속에서 기름종이로 여러 겹감싼 작은 꾸러미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라지는 날 자신의 누명도 영원히 벗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꾸러미를 품에 다시 깊숙이 넣은 뒤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깎아지른 바위 아래에서는 계곡물이 거센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불과 몇 걸음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잡아라! 외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최진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몸을 허공으로 던졌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절벽 끝에 몰려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센 물보라만 보일 뿐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 포졸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았을 리 없겠지. 포졸들은 그렇게 믿고 관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최진사는 죽지 않았습니다. 때는 선조 22년 경상도 청송 고을에는 백성들의 신망을 받던 선비 최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가난한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고 굶주린 사람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며 어려운 이웃의 송사를 대신 써줄 만큼 이름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최진사가 하루아침에 살인범으로 몰려 관아의 추격을 받게 될 줄은. 그러나 최진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쫓는 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 치밀하게 꾸민 함정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함정의 시작은 불과 사흘 전 뜻밖의 손님 한 사람이 그의 사랑채를 찾아오면서부터였습니다. 사흘 전의 일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사랑채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인이 다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날이 낯선 선비 한 분이 꼭 뵙겠다고 합니다. 최진사는 책을 덮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밝혔느냐? 아니옵니다. 다만 목숨이 달린 일이라며 오늘 안에 꼭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잠시 뒤 사랑채로 들어온 사내는 사방을 몇 번이나 살핀 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깊은 수심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혹시 최진사 어른이십니까? 그렇소. 사내는 그제야 품속에서 기름종이로 감싼 두툼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아무에게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최진사는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장부였습니다. 하지만 첫 장을 펼치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에는 관아의 세금 장부와는 전혀 다른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이 실제보다 몇 배나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은 다른 이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을 원님과 아전들 그리고 몇몇 부유한 상인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천천히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 장부를 어디서 구했소?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관아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는 양심을 속일 수 없어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하필 나를 찾아왔소? 사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을에서 원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은 어른뿐이라 들었습니다. 사랑채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최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부는 반드시 숨겨야 하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거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어 누군가 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관아에서 나왔다. 문을 열어라. 사랑채 안의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관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최진사는 손에 들고 있던 장부를 재빨리 기름종이로 감싼 뒤 품속 깊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포졸 6명과 아전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전은 비에 젖은 도포를 툭툭 털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진사,
관아에서 잠시 함께 가시랍니다. 무슨 일인지 이유라도 들을 수 있겠소? 가시면 합니다. 최진사는 침착하게 문을 나섰습니다. 사랑채 안에서는 낯선 선비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포졸들은 집안까지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 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나리, 큰일 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아이에게 향했습니다. 뒷산 약수터에서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아전은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약수터로 향했습니다. 최진사 역시 함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잠시 뒤 바위 아래에는 피를 흘린 사내 한 명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주변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포졸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포졸의 손에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집안 문양이 새겨진 놀이개였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지 않아 찾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아전은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진사, 이래도 변명하시겠습니까? 최진사는 조용히 놀이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범인으로 만들기 위해 꾸민 일이오. 그러나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전은 손을 번쩍 들어 명령했습니다. 최진사를 포박하라. 포졸들이 달려드는 순간 최진사는 품속의 장부를 손으로 힘껏 눌렀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선비가 가져온 장부, 사라졌던 놀이개, 그리고 살인 사건.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준비된 함정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래야 이 장부도 진실도 살아남는다. 그 결심은 곧 그의 목숨을 건 야반도주로 이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최진사의 두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천둥이 산을 뒤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최진사는 그 짧은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포졸 한 명을 힘껏 밀쳐낸 뒤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도망친다. 아전의 고함이 산골짜기를 울렸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뒤를 쫓았지만 빗물은 발자국을 지워버렸고 어둠은 최진사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최진사는 숨이 터질 듯 산길을 달렸습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걸려 몇 번이나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달렸을까? 빗줄기가 잦아들 무렵 깊은 산속에서 오래된 산신당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낡고 문은 반쯤 기울어 있었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최진사는 안으로 들어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기름종이에 싸둔 장부는 다행히 무사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장부를 다시 감싸려던 순간 기름종이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박한 상황이라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종이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월송암의 노인을 찾아가시오. 최진사는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월송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쪽지를 넣어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산신당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최진사는 재빨리 허리춤에 단도를 움켜쥐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산신당 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산신당의 그림자. 그 순간 문 앞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최진사는 단도를 움켜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허름한 도포를 걸친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노인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칼부터 거두시오. 최진사는 단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믿겠소. 노인은 잠시 말없이 최진사를 바라보다 품속에서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폐에는 희미하게 월송암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진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급히 품속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면 월송암의 노인을 찾아가시오. 노인은 종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글을 남긴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소. 하지만 마지막 부탁만큼은 내가 이어받았소. 최진사는 여전히 경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어찌 나를 믿으라는 것이오. 노인은 최진사의 품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장부를 가진 사람은 그대뿐이오. 그리고 그 장부를 노리는 자들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소. 순간 산신당 밖에서 희미한 횃불 불빛이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포졸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를 샅샅이 뒤져라. 노인은 재빨리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머무르면 둘 다 죽소. 날이 밝기 전에 월송암으로 가야 하오. 최진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도를 거두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만은 당신을 믿어보겠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앞장섰고 두 사람은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산길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이 떠난 산신당에는 다시 정막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산신당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빈 방을 둘러본 아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한 발 늦었다. 놈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산속에는 다시 추격의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렵 최진사와 노인은 이미 월송암으로 향하는 깊은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천천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앞장서 걷던 노인은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최진사 역시 묵묵히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밤새 이어진 추격 탓에 두 다리는 무겁게 굳어 있었지만 지금 멈춘다면 다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는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짙은 소나무 숲을 지나자 오래된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둥은 세월에 닳아 있었고 처마 끝에는 이끼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오래 끊긴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이 월송암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버려진 절처럼 보이지만 오래전부터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드나들던 곳이오. 최진사는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예전 이 고을의 아전이었소. 뜻밖의 말에 최진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전이었다고? 그렇소. 하지만 내가 모시던 사또는 지금의 원님이 아니었소.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 원님이 부임한 뒤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소. 세금은 해마다 늘었고 백성들의 곡식은 창고에 닿기도 전에 사라졌소.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닫거나 고을을 떠나거나 목숨을 잃었소. 월송암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최진사는 천천히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장부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장부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르자 길게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이 장부가 살아남았군. 최진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장부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때였습니다. 월송암 밖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 사각. 노인의 표정이 단번에 굳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럿이었습니다. 노인은 창틈으로 바깥을 내다보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포졸들만이 아니오. 원님의 사병들까지 따라왔소. 최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단도를 움켜쥐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목숨보다도. 노인은 장부를 최진사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 진실이오. 그 순간 월송암의 낡은 대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삼켰습니다.
월송암의 낡은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들이 마당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붉은 비단 도포를 걸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고을 원님의 신복인 이방이었습니다. 그는 월송암 안을 둘러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달아났으면 살 수 있을 줄 알았나? 최진사는 말없이 장부를 품속에 감췄습니다. 노인은 앞으로 한 걸음 나섰습니다. 이곳은 부처를 모신 암자다. 칼을 들이댈 곳이 아니다. 이방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도 그대를 구하지 못할 것이오. 그가 손을 들어 올리자 사병들이 천천히 두 사람을 포위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노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장부 하나만 없애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는가? 이방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이 장부는 하나가 아니오. 순간 사병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방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허튼 소리다. 노인은 월송암 법당 안쪽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나오시오. 잠시 후 문 뒤에서 한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최진사는 그 얼굴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사흘 전 자신의 집을 찾아와 장부를 맡겼던 그 선비였습니다. 모두가 죽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가 살아 있었습니다. 선비는 조용히 절을 올린 뒤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곳까지 위험해질까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이방은 얼굴빛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살인사건의 희생자로 꾸며졌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거짓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은 원님과 몇몇 상인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이를 숨기기 위해 장부를 조작했고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없애려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최진사 어른께 장부를 맡기고 몸을 숨겼습니다. 월송암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사병들 가운데 몇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원님의 인장이 찍힌 문서와 여러 장의 차용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10여 년 동안 모아온 증거요. 오늘 이 모든 것을 관찰사께 바칠 것이오. 이방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모두 빼앗아라. 사병들이 달려드는 순간 월송암 밖에서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뒤 힘찬 목소리가 산속을 메아리쳤습니다. 관찰사 나리의 명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월송암 입구에는 관찰사의 군관들과 포졸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관찰사가 직접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원님의 신복과 월송암을 번갈아 바라보던 관찰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을 들을 차례다. 월송암 앞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찰사는 천천히 말에서 내려 최진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노인이 내민 장부와 문서를 하나씩 넘겨보았습니다. 장부의 숫자와 인장이 찍힌 문서, 그리고 살아 돌아온 선비의 증언은 서로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관찰사는 고개를 들어 원님의 신복인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할 말이 남았느냐? 이방은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떨리는 손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살아남은 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세금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은 관아의 창고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님과 아전들이 상인들과 손을 잡고 빼돌렸습니다. 노인은 품속에서 마지막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문서에는 원님의 인장과 함께 비밀 거래 내역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원님과 이방 그리고 관련된 자들을 모두 포박하라. 군관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제야 원님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으로 채워졌던 거짓은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관찰사는 최진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를 의심한 것은 관아의 잘못이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한 것을 대신 사과하겠소. 최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장부를 관찰사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제 누명을 벗기 위해 이 장부를 지켜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백성들이 같은 억울함을 겪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 말에 월송암 앞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며칠 뒤 청송 고을에는 새로운 원님이 부임했고 억울하게 거두어들인 세금은 하나씩 백성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졌던 민심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최진사는 다시 사랑채에 앉아 백성들의 송사를 대신 써주며 예전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집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지만 그는 언제나 같은 말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진실을 지킨 것은 제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진사는 문득 월송암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낡은 법당에는 먼지만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마당 끝 소나무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최진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본 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살아남았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산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 소나무 숲을 흔들며 잔잔한 소리를 남겼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청송 사람들은 그 하룻밤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 권세는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끝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권세는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진실은 끝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필귀정.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진실을 먼저 지켜낸 한 선비의 이야기를 최진사의 야반도주라 오래도록 전했습니다.